안녕하세요. 심이었습니다. 오늘 정분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일찍 나온 뉴스인데 사설이에요. 사설인데 이제 이 G7에 가가지고 한국이 뭐 약간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긴 했습니다. 뭐 대통령은 이제 즐겁게 웃으면서 참가를 했지만 사실은 되게 곤혹스러운 자리였거든요. 그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제 G7 참여도 그렇고 외교를 위해서 안 가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 가서 사실 한국에게 크게 득될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가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보여드리면 G7 정상회의는 이제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의 신장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 홍콩 민주 세력 탄압, 대만에 대한 탄압,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선 이제 글로벌 인프라 펀드 더 나은 세계 재건 B3W라고 하는데 이 구상도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돈 빌리지 말고 G7이 빌려줄게 뭐 이런 거죠. G7 정상 공동성명이 중국을 정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소집단의 강권적 행태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같은 초청국은 작성에 참여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대변인이나 청와대 이제 그 이미지 메이킹 하는 쪽에서는 이제 한국의 어떤 위상이 어마어마해졌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중국 관련한 어떤 문건이나 정책에는 한국은 참여한 바 없다라고 이제 한 발 빼고 있는 거죠. 그 뭐 이게 뭐 읽어보시면 뭐 이런저런 우리는 뭐 이게 쭉 나와 있고 바이든이 잘났네 바이든이 잘했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청와대는 우린 그저 손님이었을 뿐이다. 한국은 공동성명과는 무관하다. 열린사회와 경제라는 부속 성명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그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에는 참여한 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1년의 어떤 그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대중국 봉쇄 라인에 한국은 계속 발을 이렇게 미국이 하자 그러면 하긴 하는데 그 이건 중국에 대한 적대 행위는 아니다는 식으로 이제 약간 마지못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일련의 상황들이 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외교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보단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잘한다는 건 아닌데요. 잘한다는 건 아닌데 그 지금 이렇게 이제 엉망진창인 외교 상황에서 그나마 이 청와대 외교 라인이 그 가장 소극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소극적인 어떤 그 자기 역량 내에서 그나마 최선의 어떤 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죠. 뭐 양국과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균형자 외교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물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외교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얼마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 미국에 갔다 오시면서 이제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풀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푸셨는데 미국에서 풀어줬는데 이게 사실 한국의 어떤 현실적인 그 군사력 측면에서는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기 이전에 사거리 800km 이전의 무기 체계에서도 북한이나 뭐 중국 해안가 쪽은 충분히 타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중국이나 일본하고 전쟁할 건 아니고 북한 전 지역은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만 상대한다 그러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뭐 전면 해제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미국은 그걸 풀어버림으로써 이제 중국을 자극했죠. 왠지 저렇게 되면 이제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이 또 뭐 좀 중국이 이제 좀 한국에 대해 보복 같은 걸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건 이제 상당히 복잡한 사정에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그 201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INF라는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INF는 뭐냐면 그 중거리 핵전력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87년에 그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서명했던 중거리 핵미사일 감축 조약입니다. 이게 뭐냐면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갖고 있는데 중거리 핵미사일,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퍼싱 1, 2, 뭐 랜스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였죠. 비슷한 책에 이제 그 약간 뭐라냐면 한 1500에서 2000km 정도 날아가는 이제 중거리 핵미사일이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전쟁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무기는 전략 핵무기입니다. 근데 이건 중거리 핵미사일은 전술 핵무기이고 위력도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그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고, 사실 위력이 세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막 남용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선. 그래서 이런 무기를 서로 만들다가 이거 만들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만들지 말자라고 된 거는 러시아가 먼저 제안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이 당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이지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의 미사일은 이걸 뚫을 수가 없는데,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그 회피라든지 뭐 이런 좀 더 강력한 무기 체계를 만들게 되면 러시아는 이걸 아예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둘 다 만들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안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탈퇴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거리 핵미사일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어디다 배치하겠냐? 이제 미국의 적대국 근처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적대국은 중국이나 뭐 북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2021년 3월 7일 날 뉴스입니다. 뭐 많이 안 보신 분도 많을 텐데,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국의 영향력 억제를 위해서 중거리 미사일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이제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한 1200발 가량의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해뒀습니다. 그 동풍 시리즈인데, 얘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항공모함이 일정 이상 다가오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항해서 미국도 그러면 중거리 핵미사일을, 북경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일본이나 한국에 또는 대만에 배치하겠다. 근데 대만에 배치하진 않겠죠. 대만에 배치하면 진짜 전쟁 나는 거고요. 진짜 무슨 미국 아니 쿠바 미사일 위기는 저리 가라 정도일 테고, 배치하려는 국가가 이제 보통 국가군이 일본 아니면 한국 또는 일본 한국 둘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러면 이제 핵무기를, 미국의 핵미사일이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까라고 이제 얘기 나오니까 벌써 막 여러 가지 분석 나오고, 막 일본은 배치 좀 해달라, 우리가 북한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는데 미국의 핵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비핵 3원칙 철폐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는데 미국의 핵미사일이 다시 들어오면 이거 골치 아파지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지금 벌써 중국에서 지랄제를 했죠. 이렇게. 이게 2021년 6월 13일입니다. 중국 주변 국가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반대한다. 그러니까 벌써 눈치를 채고 난리 치는 겁니다. 이 내용 보시면 중국은 개별 국가가 다른 나라 주변에 육상기지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아직 뭐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미사일에 관해서 협약은 없습니다. 협약은 없는데 난리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충분히 경고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시비가 안 걸리니까 이제 미국의 항모전단이 지금 15일 현지 시간 15일 어제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 이게 항공모함 포함해서 이제 한 20-30척 되는 배가 지금 남중국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여기서 한 바퀴 삥 돌고, 근데 여기가 중국 주장 영해선인데
지금 이쪽으로 쓱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중국 신경을 긁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신경을 긁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이 가서 그 미사일 사거리 800km를 다 풀어서 미사일 사거리 무제한을 한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이제 한국에서 먼저 미국에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야 봐라, 미국에서 만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 일단 한국의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나는 건 둘째치고, 또 북한이 지랄지랄하는 건 둘째치고, 중국이 난리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방어무기, 공격하는 무기가 아닌 방어무기인 사드조차도 미국의 사드 무기체계를 한국에 배치했을 때 중국이 얼마나 난리 쳤는데,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고 그러면 중국의 동풍미사일이 당연히 한국을 조준하게 된다. 뭐 하자는 거냐 지금. 그럼 뭐 중국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보복을 한국에 가하겠냐. 니네 저거 받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아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뭔 얘기까지 했죠? 하여튼 이제 그 중국이 저렇게 지랄지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애달라.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거하고 뭐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당장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우리가 또 뭐 사거리 무제한에 새로운 어떤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배치해서 중국을 자극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NCND 전략이라고 약간 모호한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는 예를 들면 일본까지만 오고, 한국에는 한국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뭐라고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 한국은 아씨, 야 그럼 우리도 저기 핵무기 개발하거나 저 미국 미사일 배치한다. 우리가 말이야 북한 핵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억지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미국이 핵미사일 해구산을 해주겠다는 것도 우리가 그래도 중국 신경 쓴다고 마다했는데, 중국 니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만 가냐? 야 솔직히 북한에 지금 기름 퍼다 주는 게 너네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외교적인 지렛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을 했고, 미국은 뭐 그럼 그렇게 하든지 라고 해서 이제 일단 그 선에서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대가가 한 40조 가량의 반도체 투자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제 그 해당 분야 전문가들, 예를 들어 뭐 이제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또는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지금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가지고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그건 대안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예. 다만 이제 뭐 국뽕에 차가지고 우리가 곧 무슨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만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방과학기술연구소도 그렇고 저기 국방부도 그렇고 뭔가 무기체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 과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당장 그걸로 어디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전쟁할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무기를 갖고 있나 보네 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정보기관이 그걸 알고 그냥 막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러니까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딱 이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보유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걸 실익도 얻을 수 있고 실제 무기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갖게 됩니다. 즉 그런 외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한번 피해가다 보니까 미국이 끊임없이 계속 한국을 노골적으로 끌어들이려고 많은 액션들을 취하고 있죠. 요번에 그 G7에 초청한 것도 사실은 아마 원래 같았으면 초청 국가이긴 하지만 한국한테 서명해, 동참해, 서명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있잖아요. 뭐 인권 아니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 견제 관련 선언문, 여기 이제 서명해라. 그리고 여기 B3W 구상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돈도 좀 빌려줄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다 안 하겠다 그러고 한 2천억 정도 백신 기부 이것만 우리가 할게 이러고 이제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 외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중국 얘기는 외교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그 현재 중국에서 중국 광동성의 태산 원전에서 이제 방사능이 유출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사능이 뭐 많이 유출되는 건 아니고 방사능을 지닌 미세한 가스가 이제 착착 새고 있는 거예요. 새고 있는 건데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게 미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이제 체크해야 될 문제지만 안전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위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관리 잘하면 되고요. 중국 애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기 나라 땅에서 이제 큰 재앙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서 체크를 잘 합니다. 잘 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원래 프랑스 애들이 약간 양아치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계약 문제나 이게 관리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계약 갱신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프랑스와 중국 사이에 약간 알력 관계가 좀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계약상에 그래서 이런 아주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런 일들이 이제 외부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건 한국한테 굉장히 괜찮은 소식입니다. 뭐냐면 지금 탈원전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원전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려고 할 때 해외에 뭐 사우디라든지 뭐 많습니다. 체코라든지 뭐 그 대상 국가가 그러니까 경쟁 국가가 뭐 일본,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 프랑스 딱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인데 그런 국가들이 다 이제 원전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그런데 일단 대부분의 서방 시스템 국가들은 러시아 원전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체르노빌 사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기 나라의 이제 에너지 관련 시스템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기밀이나 정보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러시아는 천연가스도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좀 의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원천 기술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공하는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말 이후에 지금까지 한 40년 넘게 그 원자력 발전을 거의 못 해왔거든. 원자력 수출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원자력 서방의 원자력 기술은 웨스팅하우스나 뭐 이런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모델들인데 걔들이 원천 기술만 갖고 있고 그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로 자기들이 뭐 주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에 수출하는지 이런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걸 다시 하려고 해도 이게 밸류 체인이 갖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하고 자꾸 협력하려고 하는 게 그 한국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한국을 하청업체로 부르려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은 사실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남는 게 중국, 일본, 프랑스인데 또 우리나라. 그런데 일본은 그 뭐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신뢰성에 아주 결정타를 입었습니다.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게 뭐 세일즈 포인트가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중동 사람들 만나가지고 야 일본 야 후쿠시마 봐, 저거 믿을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뭐 왜냐하면 와서 관리도 해줘야 되니까. 자기 나라 원전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들이 무슨 남의 나라 원전 관리하겠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프랑스하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프랑스 회사가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 가까이가 프랑스 기술로 만들어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 기술이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들어 놓은 프랑스 기술로 만든 원자력 발전소가 중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름 안전하긴 한데 뭐 그 외에는 중국 독자 모델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분란이 생긴 거죠. 프랑스 회사하고 중국이 원자력 방사능 누출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신뢰성에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게 누굽니까? 한국 하나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도 없죠. 탈원전을 운운하는 거 빼면은 사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없었거든요. 이러면은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잡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 금융만 지원해 주면 뭐 이게 뭐 원전 르네상스를 다시 하는 거, 원전 수출을 극대화하는 거는 이제 아주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좀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지금 탈원전 후폭풍으로 910만 가구 정도 되는 가구들의 이제 전기 요금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월 한 2,000원 정도 추가로 오르게 되는데, 그 탈원전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야, 그 보조금 2,000원 깎이는 거, 그거 뭐 한 2,000원 더 주고 탈원전 하는 거 오케이 좋아 이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전 이용률은 더 늘어났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더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LNG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럼 지금 오르는 2,000원은 뭐에 대한 거냐? 작년 재작년 LNG 수입 엄청 했잖아요. SK에 어떤 많은 이득을 준 LNG 발전을 엄청 늘렸는데 이 비용이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이 적자 비용이. 그래서 지금 전국의 가구들이 2,000원씩 더 내야 되는 이 부분은 SK 돈 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거는 큰 비중 없고 그냥 최태원이 밥값 그리고 그 최태원이가 뇌물을 준 386 진보 애들 뭐 용돈 뭐 저 마사지값 뭐 룸사롱 비용 뭐 이런 거 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뉴스에 이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진풍경이죠. 왜냐하면 지금 노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민주노총 소속인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콜센터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쳐서 들어간 분들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 콜센터는 이제 그 직접 고용이 아니고 하청업체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파견 같은 거죠. 원청 회사가 있어요. 원청이란다. 얘들이 이 콜센터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는 뭐 무슨 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기업의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콜센터 직원들이 우리도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 직원이 되고 싶어요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의 근본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제 현 정부 출범하면서 인천공항에 뭐 하여튼 정규직 다 돌려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출발했는데 둘 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고 노조 둘이 지금 충돌을 한 겁니다. 니들이 왜 일로 들어오려고 그래? 우린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왜냐면 이게 그냥 해주면 뭐 안 되냐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건강보험공단 정규직이 되는 순간 이제 이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공단 그러니까 준 공무원의 보장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난 연봉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특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복지에 해당되는 부분들 뭐 콘도 사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숫자가 확 늘어나니까 기존의 건보공단 정규직 직원들이 누리고 있던 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예산 부실해지고 이제 뭐 다 부실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 와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김용익 선생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단식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멍청한 인간인데 근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냐 왜 이런 상황이 됐냐면요 이 둘이 싸우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예상이 충분히 됐던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김용익 씨 들어오고 나서 김용익 사단이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 내에 여러 가지 임원들 그러니까 뭐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사람도 있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친인척들을 계약직으로 콜센터 쪽이나 또는 여기저기 막 꽂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에 그 갑자기 티오를 늘려가지고 자기 친인척들을 꽂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여기서 한 1, 2년만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할 때 건강보험공단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겁니다.
시험도 안 치고 들어와서.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갑자기 조직 규모가 확 늘어나는데 이제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정규직 노조는, 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외부에서는 이제 진보 언론들은 이거를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이거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철학적인 문제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 이게 문제다라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시작된 겁니다. 대책 없이 계약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난리 브루스를 치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사실 처우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돈 비슷하게 준다고 칩시다. 단지 갖고 있는 거는 신분의 불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규직은 계약직한테 갑질하는 문화를, 신분을 격을 둠으로써 갑질하는 문화를 만들어버린 게 사실은 진보 정부입니다.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 한번 결정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롭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잘 못했던 거죠. 하여튼 뭐 이것도 그렇고. 자, 우리 저기 광고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어떤 광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 광고를 좀 봅시다. 별표 편집 아니지, 중요 편집. 여기에 광고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했고, 요거는 지난번에 한 거고, 그렇죠, 요거. 네, 그렇습니다.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더스님.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왜냐? 바로 스미더스님의 현대해상 감시 시스템을 믿고 저와 계약해주신 10호 고객님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이죠. 이게 2021년 4월 9일 시점입니다. 10호 고객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간 방송 듣고 연락 오신 많은 고객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멀리 창원과 천안에서 동작구도 계시고, 저랑 가까이 구리에도 두 분이 계시고요. 여의도, 은평구, 화성시, 군포시 모두 잘 계시겠지요. 이 모든 분들이 다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을 돕기 위해서, 야, 스미더스가 돈을 안 받으니 할 수 있는 건 보험 가입뿐이구나 라고 해서 보험에 가입해 주신,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순전히 스미더스 때문에 계약한다라고요. 김상욱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지만 스미더스가 감시한다고 하니 믿고 계약하시는 거죠. 이렇게 스미더스님의 정의와 현대해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저희 10호 고객님께서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실은 오늘 굉장한 특약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특약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가해자로서 12대 중과실을 어기고 과실 여부가 50% 이상이면, 이게 좀 더 확대할게요. 피해자에게 교통상해 14급, 즉 염좌, 보통은 삐었다라고 하시는 상태에서 500만 원이 지급되는 특약이 있습니다. 대단하네. 삐기만 했는데 500만 원을 줘요. 근데 이게 왜 오늘이 마지막이냐면, 어떤 이가 과대 광고를 해서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의사 얼굴만 봐도 500, 이렇게 광고했답니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구입니다. 실제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는 인도 위에 올라온 차한테 치이는 사고도 있거든요. 가볍게 치이고 병원에서 염좌 소견 나오면 5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런 상품은 저는 일부러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돼서 계약을 하신다면 분명 전제 조건을 자세히 설명드릴 뿐입니다. 이 특약은 내일부터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00만 원도 많은 금액이니까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삐기만 해도 300. 와, 이거 대단하네요 정말. 하지만 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운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 근처에 있는 설계사, 당근 설계사. 당신 근처에 있는 설계사라고 당근 설계사라고 지금 남양주 도로에서 구를만 하네요. 예. 당근 설계사 김상욱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호 고객님.
그리고 그 뒤에도 고객님이 몇 분 더 계십니다. 지금 제가 4월 9일자 하고 있거든요. 이제 2달 전에 거 이제 거의 근접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가만히 있어봐. 12호? 이거 10호였는데. 그러면 11호는 어디 갔죠? 잠시만요. 아니고 11호 8번째. 아, 여기 11호 고객님 여기 있네. 네. 자, 11호 고객님 여기 봅시다. 안녕하세요, 시민더스님. 4월 28일자 어젯밤에는 슈퍼문이 뜬다고 해서 괜히 제 마음도 들떴지만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괜히 울적했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늘 뜨겁고 찬란하죠. 오늘 우리 청취자시면서 11호 고객님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이 김상옥 회계사란다. 김상옥 하이플래너는요, 그 지점, 구리 지점에, 현대해상 구리 지점에서 지금 1위 하시는 분입니다. 1위. 먼저 11호 고객님을 소개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에게 전화 주시는 고객님과의 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전화 주시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는 2m가 되어버립니다.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간혹 멀리서 전화 주시는 고객님은 저를 생각해서 전화로만 설명을 들으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의 의무와 고객님의 권리를 저버리는 일이십니다. 저는 고객님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직접 뵙고 이해하시기 쉽게 최대한 설명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11호 고객님은 부산에 계십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바로 부산행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배웠습니다. 11호 고객님께서는 평소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으셨으나 혹시라도 자신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스미더스를 위해서도 전화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고객님의 종합보험과 동시에 주택화재보험까지 설계를 해드렸으며 더 나아가 사모님의 운전자 상해보험까지 설계해드렸습니다. 트리플 플레이. 물론 저의 설계를 가지고 사모님과 상의하신 후 계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화재보험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월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화재 시에 건물 담보와 살림살이, 인테리어 비용, 화재 후 쓰레기 처리 비용, 화재 복구 중 임시 거처 비용 등을 모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에서 가전제품 수리비 담보까지 넣을 수 있으니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두 번째, 운전자 보험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일명 민식이법 이전에 20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 여전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요거 바꾸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해지하시고 새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나중에 환급형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바로 그냥 해지하시고 김상욱 하이프렌에게 연락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보험에는 여전히 보험료, 얼른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현재 바뀐 법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아니면 새롭게 상해 담보까지 받으시기 위해서 김상욱 하이플래너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10-9067-8054입니다. 이상 11호 고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신 롯데자이언츠의 우승을 기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갈등이 되네요. 근데 뭐 어차피 롯데는 뭐 조국도 롯데자이언츠의 우승을 기원하는 양반이죠. 저는 롯데 팬들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분들이 알아서 조국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4월 28일 같은 날에 온 내용입니다. 바로 이메일을 또 보냅니다. 그 이유는 12호 고객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2호 고객님은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니, 세상에. 내가 도와줄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스미더스를 돕고 싶은데 내가 도와줄게 오토바이 보험밖에 없다라고 하신 거죠. 왜냐, 이미 다른 보험에 많이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라도 돕고 싶은 그 마음을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토바이 고객님, 12호 고객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험료를 묻기 전에 보험료 결제 방법부터 확인하시는 그 선정후전. 그치. 선정후전의 마음을요. 선정후전.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분실을 먼저 생각하고, 후에 돈을 생각한다. 좋네. 예, 감사합니다. 5월에는 13, 14, 15 고객님 탄생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는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하고 아직 일면식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 스미다스 정보분석실에 이제 소중한 광고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도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운전자 보험을 이분에게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필수 교양에 이분이 또 출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수 교양에도 출연하셔서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필수 교양에 이제 제작진이 이제 이용님도 보험에 또 아마 가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쪽의 보험을 거의 그냥 싹 쓰고 계십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떤 과거가 약간 국정원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바 없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김상호 하이플래너, 많은 응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금 남양주 시장하고 대판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남양주 시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재명 씨의 지지자분들도 김상호 하이플래너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분이 남양주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남양주의 도로가 엉망이라 가지고 한번 이제 넘어졌거든요. 자전거가 이제 싱크홀에 빠져가지고 한번 대차게 굴렀습니다. 그래서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남양주 시장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당한 소송이죠. 왜냐하면 남양주 도로는 관내 도로이기 때문에 그 수로원들이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김상호 하이플래너 정분실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꼭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